안녕하세요. 수학을 강의하는 이민아입니다. 자, 우리 앞 시간에 수학의 전반적인 이야기와 도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어떤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해볼까?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수학이라는 것이 현재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수능 칠 때도 아마 많이 힘들었을 과목이었을 것 같아. 자, 그런데 이게 현재만 그런 거는 아니고요. 과거 조선시대에도 수학은 아주 중요한 과목이었거든요. 자, 이 조선시대에 어떤 수학을 했고 수학이 왜 필요했으며 수학을 다루는 이 관료들은 어떤 관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역사에서 말하는 조선시대의 수학자와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수학자들이 수학 대결을 하였거든요. 수학 대결에 대한 이 이야기도 한번 소개를 해보고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기 나오는 어떤 문제로 조선시대의 수학자와 그리고 중국의 수학자가 대결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 대결의 승자는 누구였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합시다. 아마 문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왜 놀랄까요? 나는 정말 잘 풀 수 있을 것 같은 문제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그래서 우리가 과거, 즉 우리 조선시대의 수학에 대해서 그 존재감을 한번 이번 시간에 느껴보도록 합시다. 준비되셨나요? 자, 오늘도 파이팅 해보는 하루 됩시다. 자, 열심히 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왕이라고 한다면 어떤 왕이 떠오르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종대왕의 경우에는 나라 일을 참 현명하게 처리한 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문란으로 고려가 이제 멸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측량과 계산 그리고 실리적인 거에 대단히 민감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수학에서도 이 관심이 가장 많았던 왕이 세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세종 12년 10월 23일 임금이 직접 수학을 필요로 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사실 임금이 수학을 할 일은 없죠. 그런데 이 수학은 중국 고대 상인들이 제정한 학문이라서 나는 배우려고 한다라고 세종대왕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임금이 수학을 배워서 쓸 일은 없을 건데 왜 이것을 배웁니까? 신하들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세종대왕의 경우에는 이것은 중국의 어떤 고대 상인들, 성인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학문이기 때문에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실제 우리 조선시대에는 위리라는 벼슬이 있었습니다. 이 위리라는 벼슬은요, 궁궐 안에 있는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이 계산을 하는 벼슬이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물품의 가치를 일단 계산을 하고 수학자의 역량이 필요한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으로 생각하면 국가의 통계청장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 일을 하는데 이 돈과 떨어져서는 우리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정치를 하긴 하지만 돈이 떨어져서는 이 정치라는 것도 돌아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에는 과연 양반들은 어떤 과목들을 공부했을까? 왠지 수학은 공부하지 않았을 것 같죠? 그죠? 근데 이 조선시대에도요, 양반들이 일단 배웠던 과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예악, 시, 어, 서, 수.
즉 무슨 말이냐면 예절과 음악과 궁술과 그리고 말타기 그리고 글을 쓰는 서도 그리고 수학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박수. 박수. 자, 조선시대에도 뭐가 있었다? 수학이 있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수학 공부하기 싫으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수학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아니, 조선시대에도 수학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시대의 수학책이라고 한다면 계몽삼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이제 누구나 공부하는 책은 아니고 정삼품 이상의 관리들이 시험을 보기 위해 공부를 했답니다. 여기서 박수. 자, 우리가 높은 사람이 되려면 뭘 해야 한다? 수학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계몽삼법이라는 책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자, 세종은 양반들의 아들 중에서 수학에 소질이 있는 아이들을 뽑아서 약 20명을 중국으로 유학을 보내기도 했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영재죠. 그죠? 자, 세종대왕은 대단히 현명하신 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수학이 발달한 나라에 가서 그것을 배워서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잘 사용해 주기를 바란 거겠죠. 자, 조선시대에 우리가 교과서를 한번 살펴본다면은 세종 20년에 제정된 우리 교육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수학 교과 안에 뭐가 있냐면 여기 나오는 상면산, 그 다음에 양위산, 그리고 계몽산, 그리고 오조산, 지산 이렇게 총 5개로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수학 교과, 우리로 따지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뭐 고1 때 배우는 수학이 있고 그 다음에 이과와 문과를 나누었을 때 수원과 수투에 들어있는 그리고 미적분, 그 다음에 벡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수학 교과를 이렇게 분리를 해서 그 특징별로 나눠서 배웠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양휘삼법이라는 책에는 전반적인 이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이 초등학교 수준을 조금 넘어선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이 제곱근, 세제곱근, 네제곱근, 심지어는 고차 방정식, 발음이 어렵네요. 고차 방정식, 그리고 속산법, 속산법이라는 것은 빠르게 계산하는 거. 그래서 너무나도 여기 디테일하게 들어있는 것이 하루에 학습을 해야 되는 양도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이 교육 과정을 너무나도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의 수업 시간과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총 7교시에서 8교시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사칙 연산 개념은 하루, 그리고 여기 나오는 덧셈은 어떻게 되냐면 3일, 더하기보다는 빼기가 더 어려우니까 빼기는 5일, 그리고 곱하기도 5일, 그리고 나눗셈은 14일로 배정을 했다고 합니다. 날짜가 배치된 순서를 보면 알겠지만 곱셈과 나눗셈이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부분에 시간을 더 배정하고 그리고 덧셈과 뺄셈을 같은 시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놓은 걸 보면 매우 합리적으로 시간 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자, 조선 대 중국, 짜잔. 자, 조선과 중국이 붙었습니다. 뭐로 붙었냐면 수학으로 붙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학자 홍정화의 9일집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홍정화라는 분은 우리 조선의 수학자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조선은 사실 중국의 사신을 맡는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사신이 오면은 그것이 국가의 큰 일이었습니다. 중국의 사신 중에서 하국주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 하국주라는 분은 사력이라는 벼슬을 가진 분으로, 사력이라는 벼슬은 어떤 벼슬이냐면
국립천문학관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결국 무슨 말이냐면 중국에서 과학과 수학 실력이 매우 뛰어나신 분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여기 중국에 사신 하국주가 우리나라를 방문을 한 거죠. 하국주가 연회장에서 도발을 합니다. 어떤 도발이냐면요. 조선에서 수학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조선에는 수학자들이 있다면은 수학자를 불러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상금을 걸고 내가 물어보는 답에 한번 답을 해보겠나라는 이벤트를 개최하게 되죠. 자, 조선의 대표로 누가 등장을 하냐면요. 홍정화와 유수석이라는 수학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하국주 드디어 문제를 냅니다. 어떤 문제를 내냐면요. 360명이 있다. 이 사람마다 한양 8전을 낸다면은 이 합계는 얼마겠는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한 양은 우리가 단위가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다, 그죠? 한 양은 10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문제를 볼게요. 360명이 있고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한 사람마다 한 양, 여기 나오는 8전을 낸다면은 그 합계가 얼마겠는가? 여러분들 생각할걸? 이런 쉬운 문제를? 이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때 당시만 해도 곱하기 계산이 그렇게 자유롭지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했을 때 여기 나오는 게 한 양이라는 것이 10전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나오는 얘는 우리가 18전이라고 봐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360 곱하기 18전을 한다면은 여기 나오는 이 금액이 전으로 끝나는 단위가 되면서 이것이 이제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결과는 조선의 수학자는 2초도 안 되어서 이것에 대한 답을 내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하국주 물러서지 않고요. 한 번 더 문제를 냅니다. 자, 제곱해서 넓이가 220평방자일 때 한 변의 길이는 얼마니? 라고 물어본 거죠. 자, 여러분들은 과연 이것을 답할 수 있을까? 자, 이걸 외우고 있는 친구들은 되지. 11의 제곱은 121, 12의 제곱은 144, 13의 제곱은 169, 14의 제곱은 196. 이걸 외우고 있는 친구들은 이것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국주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을 외우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자, 이 문제는 사실 2차 방정식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에 이렇게 생긴 사각형 모양이 있을 때 이것이 225라는 얘긴데 우리가 15 곱하기 15라는 것이 225라는 것을 알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이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5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한 변을 x라고 했을 때 x제곱이 뭐가 된다는 얘기냐면 225. 자, 결국 무슨 말이냐? x제곱 마이너스 225 이퀄 제로라고 했을 때 이 문제는 2차 방정식인 거죠. 자, 예전에 곱하기 계산도 제대로 안 되는데 2차 방정식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당연히 하국주는 조선의 수학자들은 이것에 답을 못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여기 나오는 하국주의 문제에 10초도 안 되어서 우리 조선의 수학자들은 답을 냈습니다. 자, 하국주 좀 당황스럽다, 그죠? 그래서 문제를 하나 더 냅니다. 크고 작은 두 개의 정사각형이 있는데 그 넓이의 합이 468일 때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보다 6자만큼 길다고 할 때 두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인가? 자, 이게 수학이라는 것이 글로 읽으면 되게 복잡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제가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크기가 다른 정사각형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작은 정사각형과 제가 큰 정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큰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작은 것보다 6만큼 크다고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x가 되고요. 이 친구는 x 더하기 6이 됩니다. 자, 그러면 넓이의 합이 얼마라고 했냐면 468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작은 것의 넓이는 x제곱, 그리고 여기 있는 x 더하기 6의 제곱, 그 다음에 이것을 합해 준 것이 468. 자, 우리는 2차 방정식을 풀 줄 알거든요. 우리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어. 근해 공식 쓰는 것도 배웠고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푸는 것도 배웠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을 조선의 수학자들은 어떻게 풀었을까를 생각해 볼게요. 사실 우리가 468이라는 거, 이거를 그냥 푼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면 되냐면 x제곱에 얘는 풀어주면은 x제곱에 12x 더하기 36이고요. 468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1위로 넘어가면 2차 방정식을 푸는 걸로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해법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한 변이 x, 그 다음에 x보다는 6이 커진 것의 제곱이 여기 나오는 것이 468이라고 할게요.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상상력을 좀 발휘해 줘야 될 것 같아. 자, 예를 들어서 20의 제곱은 뭐가 되냐면요. 400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20보다 만약에 여기 있는 것이 6만큼 크다면은 26의 제곱이 될 텐데 이렇게 되면은 이것 두 개의 합은 당연히 468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커져 버리니까 20의 제곱 이거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19의 제곱이 있고 만약에 이거보다 6이 작다라고 하면 13의 제곱이 됩니다. 그죠? 근데 끝자리에 한번 볼게요. 나는 19제곱을 못 외워요. 못 외워서 난 몰라. 근데 끝자리는 뭔지 알겠어. 99, 81이니까 얘는 앞에 거는 뭔지 모르지만 끝에는 1. 얘는 앞에는 뭔지 모르지만 3, 3은 9, 뒤에는 9. 근데 얘네 둘을 더했을 때는 절대 8로 끝나지가 않죠. 자, 그러면 조금 숫자를 더 줄여볼까? 얘는 18의 제곱하고 그 다음에 얘는 이것보다 6이 적은 거 12의 제곱을 해볼게요. 자, 18의 제곱은 88, 64니까 여기 나오는 게 4로 끝날 거고 얘는 뭔지 모르지만 2는 4 해주니까 얘네 둘이 더해주니까 여기 있는 8이 나온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잖아. 뭘 추측하냐면 그러면 18의 제곱하고 12의 제곱을 계산해서 한번 더 해볼까? 그러면 이때 더했을 때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468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이다? 12구나.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거를 2차 방정식을 막 이용해서 풀어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답을 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단순히 구구단만 여러분들이 잘 외워주면 끝자리 숫자의 구구단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요거의 답을 추측할 수가 있거든. 그죠? 자, 이렇게 하국주가 문제를 내는 족족 어떻게 되냐면 조선의 수학자, 조선의 수학자니까 굉장한 것 같은데 조선의 수학자들은 이렇게 답을 척척척 냈습니다. 그것도 짧은 시간에 바로바로 답을 내니까 하국주가 사실은 체면이 말이 아니죠. 같이 온 사신이 보니까 약간 부끄럽다. 약간 부끄럽다. 그래서 같이 온 사신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는 그러면 하국주가 이 천하의 수학을 잘하기로 이렇게 잘 알려진 분인데 이번에는 그러면 두 분이 한번 문제를 내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말에 이제 하국주의 망신이 시작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조선의 수학자가 낸 문제는 좀 적당히 어렵게 내지 너무 어렵게 냈어요. 이 문제는 사실 우리 경시대회 문제로도 자주 등장을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초등학생들 경시대회 문제로. 자, 우리가 조선의 수학자들이 낸 문제는 뭐냐면요. 어떤 정육면체에 옥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공 모양의 옥도 있대요. 근데 이 공 모양 안에 내접하는 정육면체의 옥이 들어있다면은 그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의 껍질 부분의 부피가, 이건 단위가 조금 어려워. 256근 15냥 5전일 때 껍질에서 가장 두꺼운 부분이 여기 나오는 것이 사치 5푼이라고 얘기를 하고, 옥석의 지름과 내접하는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물어봤습니다. 대략 난감? 대략 난감? 자, 그러면 무슨 문제인지 여러분들이 독해를 잘해야 돼. 독해를 잘해야 되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에 이렇게 공 모양이 있어요. 이게 옥이야, 옥.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아. 이 정도의 옥이 있으면. 자,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이렇게 내접을 하는 여기 나오는 것이 이렇게 생긴 정육면체가 들어있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이 정육면체를 이렇게 드러낸 거죠. 드러냈더니 이제 부피가 뭐가 나오냐면 256근에 여기 나오는 것이 15냥 5전. 그런데 얘네들을 덜어내고 나니까 가장 그 껍질에서 두꺼운 부분이 사치 5푼이래. 그러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거를 조금 단면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육면체가 내접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덜어내고 나면 가장 두꺼운 껍질 부분은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가 된다 했냐면은 이 부분의 높이가 사치 5푼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사치 5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여기 나오는 이 공 모양의 옥의 지름의 길이와 그 다음에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여기 사실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숫자가 너무 크니까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숫자를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숫자를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하면, 자, 우리가 원을 그려주고요. 여기 나와 있는 내접하는 육면체. 그 다음에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고, 이게 뭐가 되냐면 반지름 R이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이렇게 해주면은 이 모양이 되고, 이 부분의 길이를 제가 2라고 할게요. 2라고 하고, 이것에 남은 부분의 부피를 우리가 10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덜어낸 부분의 부피가 10이라고 하고, 여기 있는 것의 옥의 길이를 이거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얘를 x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것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 이것 또한 반지름이기 때문에 반지름에서 2를 빼준 x-2가 되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직각삼각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변의 길이는 사실은 이 육면체에서 뭘 얘기하냐면요. 전체 대각선을 이야기하거든. 여기 있는 전체 대각선의 하나가 요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의 길이가 바로 요것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x인 거죠. 자, 이걸 내가 왜 그렸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모양을 그려봤을 때 여기 있는 것이 몇 도가 되냐면 30도가 되고 여기가 60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x-2와 x의 비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대 2대 루트 3을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서 푸는 겁니다. 사실은 이걸 풀려면은 여러분들이 2차 연립방정식이나 혹은 여기 나오는 삼각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해요. 자, 이것에 대한 풀이는 제가 나중에 그 유인물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텐데,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걸 잘 풀길 원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문제의 접근을 어떻게 했을까를 여러분들이 고민해 주면 좋겠어. 그리고 하나 더, 하국주와 그리고 대결을 했던 조선의 수학자를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자, 해서 우리가 조선의 수학자와 그리고 중국의 수학자가 이렇게 대결을 한 모습을 봤는데, 사실 조선하고 중국하고 그리고 동양 전체에서 봤을 때 수학에 대해서 관심이 대단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를 살고 있는데 조선에 살던 분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더 수학하고 더 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선에서도 수학 공부를 했다. 왕도 수학 공부를 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수학자와 그리고 조선시대에 있었던 수학 교과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도 수학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